다정낭독. 라주미인에게 가려던 라스콜니코프는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7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군중 앞에서 한 마리 늙은 말이 죽도록 맞는 광경을 바라보는 꿈을. 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아이는 달려가 그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온 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잠시 그는 확신합니다.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1부 5장 청년의 악몽. 물론 요즘 라주미인한테 가서 일거리를 부탁할 생각이었어. 과일을 좀 알아봐 달라거나.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과일을 구해준다 치자. 마지막 남은 돈을 나눠준다 치자. 그래봤자 장화라도 사고 단장에서 과일을 나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뭐가 바뀌어? 그 몇 코페이카로 뭘 한다는 건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라주미인한테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라주미인한테 가고 있는지 그 질문이 그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 불안하게 어떤 불길한 의미를 찾으려 했다. 라주미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출구를 찾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건가?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생각하고 이마를 문질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래 생각한 뒤에 마치 저절로 뜬금없이 하나의 기이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라주미인한테는 그는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라주미인한테 가는 건 물론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날 다음날 가는 거야. 그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때 말이야.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이 끝나고 그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일어날 건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그는 자리를 떠나 거의 달리듯 걸어갔다. 방향을 바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저 구멍 속에서, 저 끔찍하고 좁은 벽장 같은 방 안에서 한 달 내내 이것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걸어갔다. 신경의 떨림이 열병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한이 왔다. 이 더위에도 추웠다. 거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면의 어떤 갈망에서 눈앞의 모든 것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를 찾듯이. 하지만 소용없었다. 계속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번뜩 정신이 들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돌아보면 방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렸다. 그렇게 바실리옙스키 섬 전체를 가로지르고 소네바 강으로 나가고 다리를 건너 섬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도시의 먼지와 그를 에워싸 짓누르던 거대한 건물들에 지쳐있던 눈에 초록빛과 신선함이 처음에는 위안을 주었다. 술집도 없고 숨막히는 공기도 없고 악취도 없었다.
하지만 이 새롭고 쾌적한 감각은 곧 병적인 짜증으로 변해갔다. 때로는 초록 잎 사이에 서 있는 밝은 색깔의 별장 앞에 걸음을 멈추고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았다. 멀리 베란다와 발코니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보이고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보였다. 특히 꽃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무엇보다 오래 바라보았다. 화려한 마차와 말을 탄 남녀도 지나쳤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잊어버렸다. 한 번은 걸음을 멈추고 돈을 세어보았다. 30코페이카가 있었다. 경찰관한테 20코페이카, 나스타샤한테 편지 우편료로 3코페이카. 그러면 어젯밤 마르벨라 도프한테 47코페이카나 50코페이카를 준 거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이렇게 계산했다. 하지만 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지 곧 잊어버렸다. 음식점이나 술집 앞을 지나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술집에 들어가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뭔가 파이 같은 것을 먹고 싶었다. 걸으면서 먹어치웠다. 보드카는 오랫동안 마시지 않았던 터라 한 잔만으로도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맹렬한 졸음이 몰려왔다. 집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가 페트롭스키 섬에 이르러 완전히 지쳐 걸음을 멈췄다. 길을 벗어나 덤불 속으로 들어가 풀밭에 쓰러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뇌가 병든 상태에서는 꿈이 극도의 생생함과 선명함과 믿기 어려운 현실성을 가질 때가 있다. 때로 끔찍한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배경과 전체 그림이 너무도 사실적이고 미묘하고 뜻밖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일관된 세부 모사로 가득 차 있어서 푸슈킨이나 투르게네프 같은 예술가라도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병적인 꿈은 언제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혹사되고 혼란스러운 신경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라스콜니코프는 끔찍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태어난 작은 고을이었다. 7살 남짓한 아이였다. 휴일 저녁 아버지 손을 잡고 들판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흐리고 무거운 날씨였다. 그 고을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아니 꿈속에서는 기억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조그만 마을은 손바닥처럼 평평한 들판 위에 서 있었다. 버드나무 한 그루조차 없었다. 멀리 지평선 끝에 검은 얼룩처럼 숲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채마밭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큰 술집이 하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역겨움,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항상 고함 소리와 웃음과 욕짓거리, 끔찍하게 쉰 노랫소리, 종종 싸움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무시무시한 얼굴들이 술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들과 마주칠 때마다 온몸을 떨며 아버지한테로 바싹 붙었다. 술집 근처 길은 항상 검은 먼지가 날리는 흙길이었다. 굽은 길이었다. 100걸음쯤 더 가면 오른쪽으로는 묘지가 이어졌다. 묘지 한가운데는 녹색 도물 얹은 돌교회가 서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1년에 2-3번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머니 제삿날이면 예배를 드리러 갔던 곳이었다. 그때마다 냅킨에 쌓인 흰 접시에 건포도로 십자가 모양을 수놓은 쌀 푸딩을 가져갔다. 그 교회가 좋았다. 오래되고 꾸밈없는 이콘들과 머리를 끄덕이는 늙은 사제도 좋았다. 돌로 표시된 할머니 무덤 옆에는 생후 6개월에 죽은
남동생의 작은 무덤이 있었다. 남동생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이었다. 묘지에 갈 때마다 경건하게 십자가를 긋고 그 작은 무덤에 고개를 숙여 입을 맞추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술집 앞을 지나 묘지로 가고 있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술집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마을 사람들, 농부 아낙네들, 그 남편들,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다들 노래를 부르고 다들 취해 있었다. 술집 입구에 마차가 한 대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마차였다. 보통 포도주 통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커다란 짐 마차였다. 그런 마차를 끄는 크고 갈기가 긴 무거운 짐말을 보는 것을 늘 좋아했다. 힘들이지 않고 태산 같은 짐을 천천히 고르게 묵묵히 끌어가는 모습이 마치 짐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그 커다란 짐 마차에 볼품없는 작은 밤생말이 매여 있었다. 무거운 나무집이나 건초짐에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붓는 모습을 종종 봤던 그런 농촌 말이었다. 특히 바퀴가 진흙이나 굴렁쇠에 빠져 있을 때 농부들이 채찍으로 얼마나 가혹하게 때리는지, 심지어 코와 눈 주위까지 때리는지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울뻔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 라스콜리노프를 어머니는 항상 창가에서 데려가곤 했다. 갑자기 술집에서 고함 소리와 노랫소리와 발랄라이카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빨간 셔츠와 파란 셔츠를 입고 어깨에 외투를 걸친 크고 만취한 농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아, 타! 전부 다 타! 그중 한 명이 소리쳤다. 당근처럼 빨간 얼굴에 목이 굵은 젊은 농부였다. 내가 모두 다 태워줄게. 다 타라고. 군중에서 웃음과 탄성이 터졌다. 저런 말로 다들 태워? 미콜카, 저런 마차에 이 말을 매다니 미쳤니? 이 말이 20살은 됐을걸 이 친구들아. 다 타라, 다 태워주지. 미콜카가 다시 소리치며 제일 먼저 마차에 뛰어올라 고삐를 잡고 앞에 똑바로 섰다. 밤생 말은 마트베이가 가져갔거든. 그는 마차 위에서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암말은 내 속을 썩여.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맨날 처먹기만 하고 쓸데가 없잖아. 타라고, 전부 다 타. 달리게 해줄게. 달릴 거야. 그는 채찍을 집어들고 신이 나서 앞말을 내리칠 준비를 했다. 모두 타! 같이 가자. 군중이 웃었다. 들었어? 달린대. 달려? 10년째 달리는 걸 본 적이 없는 말인데. 총총 걸음이나 하겠지. 신경 쓰지 마, 이 친구들아. 채찍 하나씩 들고 준비해. 그러지 뭐, 후려 갈겨. 다들 미콜카의 마차에 올라타며 웃고 농담을 했다. 6명이 탔는데도 자리가 더 있었다. 풍만하고 혈색 좋은 여자를 끌어올렸다. 빨간 무명천 드레스에 뾰족하고 구슬 달린 머리 장식을 하고 두툼한 가죽 구두를 신은 여자였다. 견과류를 깨먹으며 웃고 있었다. 군중도 같이 웃었다. 당연히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볼품없는 말이 이 사람들을 전속력으로 끈다고? 마차 안에 젊은이 둘이 채찍을 들고 미콜카를 도울 준비를 했다. 달려! 하는 소리에 앞말이 있는 힘껏 당겼다. 하지만 달리기는커녕 간신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말까 했다. 발을 버둥거리고 헐떡이고 세 개의 채찍에서 쏟아지는 우박 같은 매질에 몸을 잔뜩 움츠렸다. 마차 안과 군중의 웃음소리는 2배로 커졌다. 미콜카는 노발대발하며
말이 정말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맹렬하게 채찍질을 했다. 나도 태워줘 이 친구들아. 식욕이 담긴 군중 속의 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모두 다 타! 다들 타라고! 미콜카가 소리쳤다. 다들 태워줄게. 죽을 때까지 팰 테니까. 그는 광분하며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아버지, 꿈속에 그가 울부짖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불쌍한 말을 때리고 있어요. 가자,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술 취한 것들이야. 장난치는 거야. 가자, 보지 마. 아버지가 끌어당기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치고 공포에 질린 채 말에게로 뛰어갔다. 불쌍한 암말은 이미 한계였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다가 또 버둥거리다가 쓰러질 것 같았다. 죽을 때까지 패! 미콜카가 소리쳤다. 다 됐어. 내가 끝내버릴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 악마 같은 놈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냐? 군중 속에 한 노인이 소리쳤다. 저런 볼품없는 말이 저 많은 사람을 끌게 하다니.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아, 정말 저러다가 죽이겠다. 세 번째가 외쳤다. 참견하지 마. 내 재산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더 모두들 다 타. 다들 타라니까. 달리게 만들 테니까. 갑자기 웃음이 폭발하며 모든 것을 덮었다. 채찍 세례에 자극받은 암말이 힘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조차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볼품없고 불쌍한 짐승이 발길질을 한다니. 군중 속의 젊은이 둘이 채찍을 집어들고 암말의 옆구리를 때리러 달려갔다. 양 옆에 한 명씩. 얼굴을, 눈을 내리쳐. 미콜카가 소리쳤다. 노래 한 곡을 해, 이 친구들아. 마차 안 누군가가 소리쳤다. 마차 안에 모든 사람들이 떠들썩한 노래를 합창하고 탬버린을 울리고 휘파람을 불었다. 여자는 견과류를 계속 깨먹으며 웃었다. 그는 암말 옆을 뛰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았다. 그 눈을, 바로 눈 위에 채찍이 내려치는 것을. 울고 있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채찍 하나가 얼굴을 갈겼지만 느끼지 못했다. 손을 비비며 울부짖으며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젓는 백발 노인에게 달려갔다. 어떤 여자가 손을 잡고 끌어당겼지만 뿌리치고 말에게로 달려 돌아갔다. 암말은 이미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 발길질 하기 시작했다. 발길질 하는 버릇을 고쳐주지. 미콜카가 맹렬하게 소리쳤다. 채찍을 집어 던지고 마차 바닥에서 길고 굵은 채를 집어들어 두 손으로 한쪽 끝을 잡고 힘겹게 암말 위로 들어 올렸다. 짜부러뜨려 버릴 거야. 주변에서 외쳤다. 죽이겠다. 내 재산이야. 미콜카가 소리치며 채를 힘껏 내리쳤다. 둔딱한 소리가 났다. 더 쳐라, 더 쳐. 왜 멈춰? 군중 속에서 목소리들이 외쳤다. 미콜카가 채를 두 번째로 들어 올렸다. 불쌍한 암말의 등뼈 위에 두 번째 타격이 떨어졌다. 암말은 뒤쪽으로 주저앉더니 다시 앞으로 몸을 내밀고 온 힘을 다해 당기고 한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마차를 끌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6개의 채찍이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었고 채는 다시 들어 올려져서 세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로 무겁고 규칙적으로 내리쳤다. 미콜카는 한 방에 죽이지 못한다는데 격분해 있었다. 이거 질긴 놈이네. 군중에서 외쳤다. 곧 넘어질 거야, 이 친구들아. 이제 끝이 가까웠어. 구경꾼 하나가 탐복하며 말했다. 도끼를 가지고 와. 끝장내버려. 세 번째가 소리쳤다. 보여줄 테다. 비켜. 미콜카가 발광하듯 소리쳤다. 채를 집어 던지고
마차 바닥에서 쇠 지렛대를 집어들었다. 각오하라고. 그가 소리치며 있는 힘을 다해 불쌍한 암말에게 타격을 가했다. 타격이 떨어졌다. 암말이 비틀거리며 주저앉더니 일어서려고 했다. 그런데 지렛대가 다시 온 힘으로 등에 내리꽂혔다. 암말이 통나무처럼 땅에 쓰러졌다. 이제 끝내버려. 미콜카가 소리치며 자신도 모르게 마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취기가 오른 젊은이 여럿이 닥치는 대로 채찍, 막대기, 장대들을 집어들고 죽어가는 암말에게 달려갔다. 미콜카는 한편에 서서 쇠 지렛대로 무작위로 때리기 시작했다. 암말이 고개를 쭉 내밀고 길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죽었다. 도사를 했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왜 달리지 않았냐고? 내 재산이야. 미콜카가 충혈된 눈으로 손에 지렛대를 들고 소리쳤다. 더 팰 것이 없다는 게 아쉬운 것처럼 서 있었다. 너 기독교인 맞냐? 아니지, 기독교인 아니지? 군중에서 여러 목소리가 외쳤다. 하지만 불쌍한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울부짖으며 군중을 해치고 밤새 암말에게 달려가 죽어서 피 흘리는 머리를 두 팔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눈에 입을 맞추고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작은 주먹을 쥐고 미콜카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아버지가 그를 낚아채어 군중 밖으로 끌어냈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왜 불쌍한 말을 죽인 거예요? 그가 흐느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헐떡이는 가슴에서 단어들이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술 취한 것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우리 일이 아니란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목이 막혔다. 숨을 들이쉬려고 했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그리고 깨어났다. 라스콜리코프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었다. 공포에 질려 일어섰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꿈이었어. 그는 나무 아래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왜 열이 오르는 건가? 이렇게 끔찍한 꿈이라니. 온몸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영혼 속에 어둠과 혼란이 가득했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세우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맙소사, 그는 외쳤다. 정말로 내가 도끼를 들 건가?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고 두 개골을 쪼개고 끈적이고 따뜻한 피를 밟고 자물쇠를 부수고 훔치고 덜덜 떨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도끼를 들고 숨고 맙소사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 말하면서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깊은 경악 속에서 계속했다. 나는 그걸 끝낼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혀 온 거야? 어제 그 실험을 하러 갔을 때, 어제 이미 완전히 깨달았잖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왜 또 이걸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거야? 어제 계단을 내려오면서 내가 직접 말했잖아. 이런 비천하고 역겹고 천하고 천한 짓이라고.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집히고 공포가 밀려왔잖아. 아니야, 못해. 나는 못한다고. 인정해야 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내린 결론에 흠이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나처럼 명백하고 수학처럼 정확하다고. 맙소사, 그래도 결국 그걸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것처럼. 그리고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눈이 타오르고 있었다. 팔 다리가 탈진했지만 갑자기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길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갑자기 영혼 안에 가벼움과 평화가 찾아왔다. 주님, 그는 기도했다. 저의 길을 보여주소서. 저는 그 저주받은 꿈을 포기합니다. 다리를 건너며 조용하고 고요하게 네바 강을 바라봤다. 불타는 하늘 위로 지는 타오르는 붉은 태양을. 지쳐 있으면서도 피로를 느끼지 못했다. 한 달 내내 심장 속에서 골마가던 종기가 갑자기 터진 것 같았다. 자유, 자유. 그 주문에서, 그 마법에서, 그 강박에서 자유로워졌다. 나중에 그 시절과 그 날들 동안 일어난 일들을 순간순간 점 하나하나 돌이켜 볼 때 라스콜니코프는 거의 미신적인 경외감으로 한 가지 상황에 계속 마음이 붙들렸다. 그 자체로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그에게는 항상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분기점으로 느껴졌다. 지쳐 탈진한 상태에서 왜 채당거리로 집에 가지 않았고 건초 시장 쪽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그는 결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다.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방향이었다. 방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불필요했다. 물론 어느 골목을 지나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수십 번 있었다. 하지만 왜 항상 자신에게 물었다. 왜 건초 시장에서 거기 갈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이면서도 완전히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일까?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삶에서 딱 그 만남이 자신의 모든 운명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가 건초시장을 지났을 때는 저녁 9시쯤이었다. 탁자와 손술에 노점과 가게들의 상인들이 영업을 마무리하거나 물건을 정리하고 싸서 손님들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건초시장의 더럽고 악취나는 뒷골목 술집 주변에는 넝마 주위와 행상들이 모여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맬 때 이 장소와 인근 골목들을 특히 좋아했다. 여기에서는 그의 누더기 차림이 경멸스러운 시선을 끌지 않았다. 어떤 차림으로 다녀도 눈총을 받지 않았다. 골목 물퉁이에 행상 부부가 테이프며 실이며 무명 손수건 같은 것들을 두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지만 막 찾아온 지인과 이야기하느라 지체하고 있었다. 그 지인은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모두가 그냥 리자베타라고 부르는 여자였다. 전날 라스콜니코프가 시계를 맡기고 실험을 해봤던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동생, 그 여동생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리자베타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리자베타도 그를 조금은 알고 있었다. 35쯤 된 키 크고 서툰 겁 많고 순종적인 어수룩할 정도의 여자였다. 언니의 완전한 노예였고 언니를 두려워했다. 언니는 그녀에게 밤낮으로 일을 시키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 여자는 행상 부부 앞에 보따리를 들고 서서 진지하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부부는 무언가를 몹시 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가 리자베타를 본 순간 강렬한 경악과 같은 이상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사실 이 만남에서 경악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이다. 알아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행상이 크게 말하고 있었다. 내일 7시쯤 와요.
그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거든요. 내일이요? 리자베타가 천천히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마치 결정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에, 알료나 이바노브나가 그렇게도 무서워요? 행상 아내가 제잘거렸다. 활기찬 작은 여자였다. 보면은 꼭 어린아이 같다니까요. 그리고 언니도 아니잖아요. 배달은 언니일 뿐인데 얼마나 소나기에 쥐고 있는지. 이번엔 알료나 이바노브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내 충고인데 묻지도 말고 그냥 우리한테 와요. 그럴 가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엔 언니도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올까요? 내일 7시쯤요. 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차도 마실 거예요. 아내가 덧붙였다. 좋아요, 갈게요. 리자베타는 아직도 생각에 잠긴 채 말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냥 지나쳤고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처음의 경악은 이내 공포가 밀려오는 전율로 이어졌다. 등골을 타고 오한이 흘렀다. 알았다.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알아버렸다. 내일 저녁 7시에 리자베타, 노파의 여동생이자 유일한 동거인이 밖에 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저녁 7시 정각의 노파는 집에 혼자 있을 것이었다. 하숙집까지는 몇 걸음 남지 않았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들어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온몸으로 갑자기 느꼈다. 더 이상 생각의 자유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갑자기 되돌릴 수 없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수년을 기다려도 이보다 더 확실하게 계획의 성공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기회는 없었을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위험한 탐문이나 조사 없이 미리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일 어느 시각에 노파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목숨을 빼앗으려는 바로 그 노파가. 다정낭독